새로울 신, 매울 신, 무엇보다 믿을 신 뉴스 신세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김은지 시사인 기자와 금요일 저녁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또다시 정치인에 대한 상해가 있었습니다. 어제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피의자가 만 14세의 중학생인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경찰은 일단 피의자를 보호자랑 같이 조사를 했고요. 이미 제출받은 휴대전화를 확인해서 그걸 토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를 지금 조사 중입니다. 일단 피의자 본인한테 받은 진술을 보니까 연예인을 보려고 자주 다니는 미용실에서 대기를 하다가 배현진 의원을 만나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고요. 범행에 사용한 돌도 평소에 자기가 지니고 다니던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개된 공식 일정이 아니라 배현진 의원의 이제 개인 일정이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파악을 했느냐, 혹은 뭐 피의자 진술을 종합적으로 들어보면 특정 정치인을 겨냥한 범죄는 아닐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경찰은 계획 범죄 가능성도 일단 열어놓고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범행 당시에 배현진 의원한테 이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죠라고 명확하게 물어본 뒤에 공격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여전히 가능성은 좀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경찰에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를 이제 테러라고 부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요. 말하자면 우리나라에 있는 이제 테러 방지법에 따르면 정치인이나 국제단체를 그 기능을 해할 목적으로 살인이나 상해에 이르렀을 때 이걸 테러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살인미수 사건은 이재명 대표가 계속 있으면 뭐 사법부도 그렇고 뭐 정치도 이렇고 저렇고 했던 이야기들이 흘러나온 것으로 봐서 그것은 정치인이나 국가기관 또는 해외 국제단체에 대해서 그 기능을 해할 목적으로 살인 미수 범죄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테러라고 규정하는 것이 테러 방지법의 규정상 정의상 맞는데요. 지금 배현진 국회의원에 대한 정치인에 대한 특수상해입니다. 돌이 있었기 때문에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상해를 한 거기 때문에 특수상해고요. 특수상해인데 이것이 국회의원 배현진의 활동을 정지시키거나 못하게 하기 위한 실제로 테러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는 조금 더 규명돼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직 이재명 대표의 살인미수 행위에 대해서는 테러다 아니다라고 하는 규정을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적으로는 테러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국가기관이 테러인지 아닌지를 결정하지 않고 있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쓰려면 정치적인 어떤 수사로서 정치인에 대한 테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만 수사기관은 이것이 테러냐 아니냐에 따라서 공소시효 등 여러 가지 달리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테러인지 아닌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살인미수 행위가 테러인지 아닌지, 배현진 국회의원에 대한 특수상해가 테러인지 아닌지 빠르게 해석을 좀 해야 됩니다. 일단 피의자에 대한 여러 정보들이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동안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고 최근에도 병원에 입원하기 위해서 대기 중이었다, 이런 진술이 있었고요. 그리고 병원 치료를 기존에 받았었는데 병원에서는 흔히 이제 조울증이라고 부르는 양극성 장애 소견을 밝힌 바가 있다, 뭐 이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 상태 등을 고려했을 때 일단 경찰에서는 응급 입원 조치를 취한 상황입니다.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자해를 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경찰의 동의를 이제 경찰이 의사의 동의를 받아서 72시간 이내에 이제 입원시키는 제도인데요. 어쨌든 주변인들에 대해서 기자들이 좀 확인을 해보니까 학교에서도 좀 마찰이 있었다고 합니다. 반년 동안 다른 반 여자아이를 스토킹해서 문제가 됐다거나 사회성이 좀 떨어지고 주변에 친구가 없었다, 이런 이제 같은 학교 학생들 증언이 좀 있었고, 그리고 정치에 관심이 있었는지 성향이 어떤지 뭐 이런 것까지는 알 수 없지만 본인 소셜 미디어에다가 뭐 이재명 관련된 시위 광고를 올렸다, 그게 옹호인지 비판인지는 뭐 기억이 나지 않는다, 뭐 이런 이제 친구들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뭐 여러 전문가들은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고 있긴 합니다. 아직은 이제 수사 결과가 나온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을 보고 이제 모방 범죄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문가 소견도 있는 상황이지만 진행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수사 상황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제 개인 의견이냐 아니냐 말씀을 하시는데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 정의 1호 테러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을 협박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살인, 살해, 뭐 약취, 유인, 인질로 삼는 거 이런 것들을 하는 행위를 얘기해요. 즉 정치인으로서의 권한 행사,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 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그런 폭력 행위가 있었다면 테러가 맞습니다. 그런지 아닌지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살인미수 사건, 배현진 국회의원에 대한 특수상해 사건 둘 다 빠르게 정리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왜 정리를 안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테러면 테러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예. 좀 더 우리 사회가 폭력계 이 문제를 뭐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받아들이는 규범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빠르게 합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드는데요. 그러니까 여튼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어떤 폭력 행위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정치적 테러라고 보이는 지점들은 분명히 있어 보이거든요. 이제 게다가 이러한 정치인에 대한 위해 행위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정치를 보는 방식과 그리고 정치인이 정치하는 행위에도 더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더욱더 좀 경계심을 올릴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방금 들어온 소식을 보니까 배현진 의원실에서는 이제 선처 없다, 처벌 원해라는 제목의 보도에 대해서는 네. 배현진 의원이 그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면서 좀 수정해달라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마 네, 이제 네. 배현진 의원실 관계자가 했었던 발언이 이제 보도로 전해지면서 그렇게 이제 보도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말씀하셨던 대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피습 소식을 듣고 바로 전화를 해서 위로의 말을 건넸다고 하고요. 국민의 대표인 정치인에 대한 테러는 국민에 대한 테러와 다름없다. 이거를 한호섭 정무수석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을 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같은 경우는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자기가 받았던 본인이 받던 이수정 교수가 받았던 과거 메시지를 하나 공개를 했습니다. 지난 12월 초에 지금 이제 교수실에 누가 붙여놓고 갔다는 메모인데요. 이게 배현진 의원 일을 보면서 남일 같지가 않다. 뭐 이렇게 좀 덧붙였습니다. 근데 내용을 보니까 그 쪽지에는 뭐 나라가 망해가는 거를 막고자 나가시는데 그게 왜 국민의힘입니까? 뭐 이런 이제 항의성의 메시지였다는 거죠. 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국회의원이나 시장이나 도지사가 다 민주당인 곳이고 뭐 정조대왕의 가르침을 잘 받은 수원 시민으로서 민주당 아니면 무소속으로 출마하셔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그 메모에서는 했었다는 건데 이게 테러랑 또는 정치인에 대한 특수폭행, 특수상해랑 연결이 직접 되는지 모르겠어요. 정치인들 이런 얘기 수없이 듣거든요. 이게 이제 아마 메모 자체가 또 12월 초에 있었던 거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여성이라서 피해자가 됐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이수정 교수가 제시를 했더라고요. 네, 우선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피의자가 어떤 식의 마음을 가지고 위해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 전까지는 사실 좀 단정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여성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좀 더 두렵다라고 느끼는 이수정 교수의 말은 또 귀담아 들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재명, 송영길은 왜 그런 위해를 당했는지에 대해서도 이수정 교수가 이야기를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은 전후사정 없이 너무 본인이 주관적 판단이 많으신 거 아닌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다 수사기록 보고 말씀하시나 법률가는 함부로 할 수 없는 수사기록 안 보고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이야기를 소신 있게 과감하게 막 하셔가지고 자 오늘 민주당 의원 뭐 80명이냐 81명이나 네. 이냐 뭐 이렇게 그 기자회견이 끝난 이후에도 내 명단 빼달라 또는 기자회견이 끝난 이후에 나는 이름을 넣어달라 하고서 뭐 최기상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넣었다 뺐다 뭐 김정호 의원 이런 분들이 이름이 오르락 내리락 해서 어떤 그 언론에는 81명이라고 나오고 어떤 데는 80명이라고 나옵니다. 네. 어쨌든 나머지 의원은 이름 안 올린 병립형태행은 소탐대실 연동형 약속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의원들이 한 80명 내지는 81명 그리고
명단을 올리지 않은 사람이 83명 내지는 84명이죠. 164명이니까. 팽팽한 거죠 지금. 예. 지금 이제 민주당 의원 전체 숫자가 164명이니까요. 절반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자회견을 오늘 했는데 뭐 이탄희 의원, 이용선 의원, 강민정 의원, 김두관 의원, 민병덕 의원, 김상희 의원, 이하경 의원 이렇게 뭐 대표격의 의원들이 기자회견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병립형으로 가는 거는 퇴행이라고 규정을 했고 병립형 퇴행은 윤석열 심판 민심을 분열시키는 악수 중의 악수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민주개혁 진보 대연합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주장을 담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민단체가 지금 포괄되어 있는 민주개혁 진보 대연합을 통해서 지역구 연합 그리고 정책연합 비례후보 추천 연합을 통해 연합 정당에 민주당도 참여해야 된다. 이제 이런 식의 구상입니다. 이탄희 의원 같은 경우는 기자들이 기자회견 마치고 나서 이거 결국에는 위성정당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민주당이 주도하는 게 아니고 논의 테이블에 앉는 것뿐이다. 선거연합의 구체적인 내용은 결국 시민사회단체가 제안을 한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민병덕 의원 같은 경우도 국민의힘에서 하겠다는 거는 이제 위장정당이고 지금 시민사회단체에서 주장하는 거는 위장정당이 아니라 선거연합정당이다. 여러 세력들이 상호 양보하면서 연합하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홍익표 원내대표는 선택지가 좁혀졌느냐라고 했더니 병립형으로 가거나 현행 제도대로 캡 없이 그냥 47석을 전부 다 준연동형으로 가거나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가능하면 아마 설 전에 정리를 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팽팽한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민주당 분위기가. 김은지 기자님. 네, 사실 지금도 많이 늦었죠. 설전이라고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렇게 쟁점이 좁아졌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권역별 비례형과 그리고 지금 말하고 있는 준연동형, 이제 캡 빠진 준연동형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작년 말부터 쭉 나왔던 상황입니다. 네. 결국 이제 지도부의 결정만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또 기자회견을 한 80여 명의 의원들의 핵심 주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결국은 지금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특히 지도부에서는 무엇이 더 도움되는 아닌지를 끝까지 좀 시뮬레이션 돌리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고요. 이제 네. 그에 따라서 결정을 계속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 뒤로 밀리는 게 아닌가라는 뭐 일종의 비판 혹은 뭐 이렇게 추정 같은 것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명분, 실리 두 가지를 다 따졌을 때 명분만 찾아라라고 얘기하는 것도 정당한테 할 일이 아니고 또 실리만 챙긴다라고 했을 때 정말 실리가 챙겨지는 것도 아니라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지금 해보고 있다. 사실 시뮬레이션 어제 오늘 했던 건 아닌데요. 이제 네. 한동안은 준연동형으로 기울었다라는 이야기가 꽤 나왔었거든요. 그랬죠. 예, 근데 지금의 또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이 바뀌면서 제3정당들이 많이 나오니까. 네, 이에 따라 가지고는 다시금 이제 병립형으로 돌아가되 일정 부분 준연동형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권역형을 이제 합하겠다라는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지도부 안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그럼 당원 투표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네, 임경빈 작가. 뭐 거의 매주 바뀐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당 지도부가 사실 명확한 입장을 지금 이제 확정을 못 짓고 있는 상황이라서 혼란이 좀 길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고요. 네. 그리고 또 한편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는 굳이 빨리 결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는 것 뭐 같습니다. 그렇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당장 급하게 결정해야 되는 사안이 아니다 보니까 계속 이제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제 설 이후까지도 지금 염두에 두고 움직이는 거 아니냐. 오늘 아침 박주민 의원은 그 2월 20일 경이 재외국민투표 등록일인데 이전에는 꼭 거기를 가이드라인으로 삼는 것은 아니지만 이전의 사례를 보면 재외국민투표 할 분들이 등록을 하는 그 시점까지는 정리가 되어 왔다. 하나의 그것도 사례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2월 초순 아니면은 뭐 중하순경까지도 이 결정이 늦어질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은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선거제도에 따라 가지고 결국 이제 선거구 획정 이슈도 연동되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인재 영입 작업도 굉장히 거기 연루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네네. 특히나 비례대표로 들어오고 싶은 인재 영입 인재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상황에 따라 가지고는 어떻게 할지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다고 제가 당 관계자들한테 들었습니다. 네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연동되어 있는 게 많아서 너무 미루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만약 병립형을 했을 때 이재명 대표가 소위 공천권을 얼마나 행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도 아마 대표 주변에서는
판단을 할 텐데요. 근데 제가 전례를 이렇게 쭉 보면은요, 민주당은 비례대표로 병립형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하나씩 해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미 사실상 이제 TO가 있다라고 하죠. 노동계의 몇 명, 뭐 여성계의 몇 명,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해져 당직자 있는 몇 TO들. 명, 뭐 이렇게 네.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행사할 수 있는 공천권이 얼마나 되느냐에 대해서도 따져보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준연동형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준연동형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만났던 민주당 관계자들 특히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고 험지를 가는 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 지역 소선 구조에 안에서도 이제 아마 이따가 김준우 위원장이 좀 더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그 제3정당들과 연대 문제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정의당이나 진보당과는 이 소선 구조 안에서의 어떤 연합, 연대라고 하는 것을 대선까지 염두에 두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준연동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비례로만 볼 수 없는 지점이 있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도 어제 있더라고요. 그 한겨레 야당 반장하는 엄지원 기자 같은 경우는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 경기하고 인천 쪽은 아무래도 조금 민주당의 격차가 좀 있고요. 격차가 좀 있는데 수도권 서울은 격차가 적거나 박빙 열세인 곳 또는 박빙 우세인 곳이 많다 보니까 이 박빙 지역에서 선거를 치러야 되는 지역구 의원들이 좀 여러 가지 복잡한 판단들이 좀 있다라고 한겨레 엄지원 야당 반장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어디까지 논의가 진행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예. 국민의힘은 상대적으로 좀 네. 몸이 가볍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위성정당 창당을 위한 절차를 시작을 했는데 위성정당의 발기인 모집 절차입니다. 그래서 중앙당하고 5개 이상의 이제 시도당을 신당 창당을 하게 되면 필요로 하는데 창당 준비위원회를 위해서 당직자 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2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중앙당 창당 준비위원회를 꾸리고 다음 주에 당장 발기인 대회를 열겠다 이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빠르면 다음 주에 당명도 확정하고 정식 등록도 하고 이렇게 속도를 내겠다는 건데 이것도 이제 일종의 압박 전술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댓글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제가 지금까지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거를 쭉 말씀을 드리면 용해인 의원이 있는 기본소득당, 그다음에 사회민주당, 그다음에 열린민주당, 여기서는 민주당과 함께하는 소위 비례연합정당을 하자고 제안을 했고 시민사회단체는 여기에 정의당하고 진보당까지를 포함을 해서 비례연합정당을 하자라고 제안을 한 상태예요. 그런데 정의당은 이따가 한 번 더 김준우 위원장 나오면 물어보겠지만 정의당은 민주당이 함께 있는 비례연합정당은 참여하기가 어렵다. 민주당 이중대 정당이 될 거라서 라고 해서 여기도 지금 결이 다 다릅니다. 민주당과 함께 비례연합정당을 하자라고 명시적으로 딱 찍어서 제안한 데는 용해인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열린민주당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또 어떤 선택을 만약 그렇게 비례연합정당을 한다고 하더라도 누구를 파트너로 해서 할지는 그것도 또한 남은 문제다. 이게 댓글 보니까 많이 혼돈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예. 정의당의 입장은 조금 있다가 김준우 위원장에게 한 번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현주 복당을 둘러싸고도 말들이 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현주 전 의원이 이제 민주당으로 복당을 할 것이냐라는 문제인데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직접 권유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니까 당내에서는 친문 세력의 반발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2017년 대선 때 민주당을 탈당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대선을 전후한 시기에 탈당을 하고 나서 국민의힘, 바른미래당, 국민의당, 바른미래당, 국민의힘을 거쳐서 계속 반문 활동을 주력을 했었던 게 이현주 전 의원의 또 전력이기도 하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욕보이는 것 아니냐 이제 친문 세력에서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런 당내 여론이 이제 아무래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급하게 서두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현주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한 대통합에 힘을 보태달라는 이 대표 요청이 있었던 건데 아직은 진지하게 고민 중이다 이 정도의 입장입니다. 네. 뭐 본인도 이 입당은 다른 문제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사실 열려 있는 상황, 그러니까 아마 이제 여기 긍정 검토를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어제 인터뷰를 했었는데 네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지금 아마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네. 신장식의 뉴스아이 기획 임경빈, 김은지 두 분과 함께 뉴스 신세계 이어가겠습니다. 윤한 대전을 거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긍정률 그리고 각 정당 지지율, 네. 당 대표의 직무 수행 관련된 여론의 흐름 어떻게 잡힐까 많이들 궁금하셨을 텐데 어제 NBS와 오늘 갤럽 여론조사 결과들이 쭉 나왔습니다. 전체 흐름을 보면은 이 국면에서 가장 좀 정치적으로 손해가 컸던 게 윤석열 대통령인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이죠. 한국갤럽의 정기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이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이었습니다. 뭐 자세한 사안은 한국갤럽 홈페이지나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서 긍정평가가 31%, 부정평가가 63%로 나타났고요. 계속 이제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성향별로 좀 분석을 해보면 보수층에서는 긍정평가가 55%, 중도층에서는 25%, 진보층에서는 7%였는데 지난주랑 비교했을 때 전체 부정률이 5%포인트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네요. 상당히 좀 그 갤럽 여론조사 치고는 급증했다. 이렇게 굉장히 평가할 수 있습니다. 변동폭이 큰 겁니다. 갤럽이 굉장히 변화가 보수적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하면 이제 좀 증가 폭이 컸고요. 부정평가율이. 그리고 부정평가의 이유에서 주목할 만한 게 김건희 여사 문제가 부정평가의 이유 상위권으로 급부상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왜 문제냐면 김건희 여사 문제가 갤럽 여론조사에서는 이유로 꾸준히 꼽히기는 했는데 그동안에는 부정평가 이후에 5%를 넘긴 적이 없었습니다. 네. 이번에 상위권으로 올라왔고 9%가 나왔다. 이것만 해도 이제 상당히 좀 큰 변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지지 정당에서는 국민의힘 36%, 민주당 35%, 정의당 2%로 큰 변화는 없었는데 좀 이렇게 주목해서 볼 만한 점이 양대 정당의 대표의 역할 수행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느냐인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서는 긍정평가 52%, 부정평가 40%였고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긍정평가 35%, 부정평가 59%로 격차가 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의 이제 역할 긍정률은 국민의힘 지지층 내부에서 89%가 굉장히 긍정을 높더라고요. 했는데 기존의 다른 국민의힘 대표들, 그러니까 김기현, 이준석 대표랑 비교하면 긍정평가가 상당히 좀 높게 나왔고요. 2012년 3월에 있었던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평가와 굉장히 유사했다. 이게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었습니다. 네, 물론 각 조사마다 조사 기관마다 조금씩 그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론조사 용어로는 하우스 이펙트라고 합니다. 하우스 누가 조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수치가 좀 달리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 조사별로 이 변화의 흐름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부정평가율이 눈에 띄게 높아졌어요. 갤럽은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율이. 그리고 그에 비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역할을 잘하고 있다라는 국민의힘 내부의 그 긍정평가는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윤한대전의 승자가 누구냐가 보이는 거 아닙니까? 뭐 당장도 그런데요. 이제 앞으로 2차전이 벌어졌을 때가 생길 문제를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2차전이라고 하는 건 결국 공천 갈등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앞으로 더욱더 외로워질 상황이 커 보이고요. 그 외로운 상황에서의 본인이 공천권을 쥐고 싶어하는 일부가 있을 텐데 과연 한동훈 위원장이 거기에 손을 들어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뇌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공천 대전 이 2차전. 지금 잠깐 봉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봉합도 그냥 단단히 봉합이 된 것 같지가 않아요. 네. 게다가 뭐 여러 매체를 통해서 보도가 됐지만 이제 용산 출신이나 혹은 장차관 출신의 후보자가 지금 지역구에 한 50여 명 정도 나가 있다고 하니까 네. 당연히 갈등을 피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네. 또 하나 그리고 정권 심판론이 이제 높은 편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이제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근데 다만 민주당이 이제 제1야당임에도 불구하고 그 높은 정권 심판론만큼 지지율을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지점도 계속해서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3지대가 조금 이번에 들어오면서 수치가 좀 나왔는데 근데 이거는 사실 선거 막판 가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제3지대는 반의 반으로 줄어드는 경향들이 있어서 이번엔 다를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신세계 임경빈, 김은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